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4월 11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심야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 개학과 관련돼서 뭐 좋은 뉴스들 안 좋은 뉴스들 고루고루 여러분들께 균형 있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자,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번 8명 이 발표가 딱 되니까요. 지금 이제 1차 조각이잖아요. 여기에서 안철수 걔가 완전히 실종이 됐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안철수 위원장이 퇴근길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각 발표는 당선인께서 고심하면서 낙점하셨다. 자, 그리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아마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전 조율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추천만 했고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책임도 인사권자가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까지는 아니고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유능해서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라고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느 차례에 넣느냐 또 임명하느냐 지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당선인이 정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그러니까 추천을 확실하게 했지만요. 이미 안철수 위원장 아주 좋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은 확실하게 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책임 문제 때문에 당선인이 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어찌하오리까 이런 입장을 지금 발표한 것이고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국회에서 국회 논의를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손실 보상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현재 인수위 내에서요 코로나 특위하고 경제 1분과 이 둘이서 공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피해 규모를 추정만 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국세청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한 손실 추계가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경제 1분과로 넘기면 경제 1분과에서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는 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이러한 뭐라고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지 않습니까? 더욱이 한덕수 총리가 이 재정 건전성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이 추경 편성이 자칫 잘못하면 좀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잖아요. 뭐 이건 기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인플레 우려는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당초 50조 원을 이 추경을 편성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측면에서의 추경보다는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대로 기존 지출 구조 안에서 지출 구조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현 정부 즉 민주당 정부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은 50조 원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경 편성이 굉장히 민감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안철수 위원장은 이 국민의당 인사, 그다음에 위원장 측 인사, 이런 사람들 입각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한 부분이 있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도요. 그렇지는 않다. 단지 좋은 사람들을 추천만 해드렸다. 그리고 꼭 어떤 부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사람을 인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거는 당선자의 몫이다. 이렇게 어제 그리고 오늘 연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굉장히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뭐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인수위 구성한다 해서 인수위원장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내각에 안철수 위원장 쪽 국민의당 아니면 국민의당과 관계없더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들 최종
선택권은 기존 관례에 따라서 당선인이 정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조각과 관련해서 이 과거 관행과 철저히 다른 점, 이번에는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 총리 후보가 전적으로 명실공히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장제원 실장하고는 물론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도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깊은 토의를 했다. 그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요, 이 부처의 성격은 어떻고 또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후보자는요, 헌법상 국무회의는 총리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수위 과정에서 명시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헌법에 준해서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후보자인 본인이 추천하는 형식이 된 것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이게 처음이고, 당선인께서 총리의 제청권을 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시작되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총리 후보자가요, 각 내각 후보자 옆에 사람 이름을 쭉 써놨어요. 추경호, 이종호, 이종섭 이런 식으로 쭉 써놓고 총리 후보자 한덕수 옆에 한덕수 이름의 사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 제1보를 내딛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차 조각 발표가 되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동안의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서오남, 즉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격육남 해가지고요. 경상도 출신의 60대 남성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모양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당선인 오늘도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물들도 발탁해서 조각을 했다. 이런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각에서요 몇몇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언론에서 오는 대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색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후보자들 각 전문성을 고려해서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내각이잖아요. 부처인데 여기 국토부 장관에는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국토 업무와 전문성이 연계되지 않는 인물을 지정했어요. 누구냐? 바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원희룡 지사가 전문성이 없지만 임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소야대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실패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된 가장 큰 요인 중 이 넘버원이 바로 부동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해놨던 제도와 그 다음에 관련 법률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민주당과의 협조는 말로만 되느냐? 아니다.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 지금 이 전 제주지사를 임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원희룡 후보자도 오늘 정부적 중심을 갖고 종합적 역할을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게 외양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 이번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선대본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정책을 총괄했어요. 이 정책 총괄하는 과정에서 이 원희룡 지사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희룡 지사가 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점이 또 감안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지사 하면서요.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비판해 왔어요. 그리고 특히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일타 강사 완전히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 지사 시절에는요,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하라. 그리고 지자체 검증센터를 설치하라. 이런 이 각을 세우면서 맞서기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사 시절에는요,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단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추진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첩집주택 이런 공급을 포함한 주택 250만 채 공약, 여기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의 경우에는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오늘 후보가 지명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정책은 안정 위주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교통 문제에 관해서도 이 광역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이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의 내정이 되다 보니까요, 과연 원희룡 지사가 목동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왜 그렇게 팔고 갔느냐, 이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희룡 후보자의 부인인 강윤영 씨가 작년 10월에 한 유튜브의 방송에서 그 당시 팔 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목동 아파트 가격이 3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얼마에 샀냐면 3억 7,500만 원에 팔았는데 12년 후인 2014년도에 제주도 지사에 당선된 뒤에 3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를 더 받고 팔았어요. 시세 차익이 한 5억 정도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로 따지면요, 지금 26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그러니까 뭐 한 18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 강윤영 씨가 솔직히 속이 쓰리다, 이렇게 작년에 팔고 싶지 않았는데 이 원희룡 지사가 자꾸 팔아라 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이 쓰리긴 쓰리는데, 그러면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치를 하면서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를 안 한다. 그리고 제주집을 샀는데 왜 서울집 처분은 안 하느냐? 이렇게 남편인 원희룡 후보자가 압박하는 바람에 목동에 있던 집을 팔고 제주도에 있는 집을 샀다, 이렇게 실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강윤영 씨는요, 제주에 집이 있지만 본인은 자기 집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집을 장만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감을 줬냐.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동요용을 꺾는 일이다. 평생 일해서 어떻게 그런 돈을 버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요, 이 원희룡 지사도 대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목동 아파트 매도한 사연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판 것은 팔고 제주도로 간 것은 10억 원이 넘게 오를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깨끗한 도덕성을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원희룡 지사 오늘 이제 후보 지명을 받고 나서 깜짝 인선이라는 의견과 전문적인 경력이 없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라는 질문에 관해서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이룬 젊은 세대의 미래에 이 꿈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전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데 정무적 중심, 종합적 역할을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요, 심층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잘 망라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몇 가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종석 이 국방장관은요,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 미 억지 전력을 최대로 활용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요즘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 정책의 우선 과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다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외부 위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억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작전통보다는 한미 정책통으로 더 많이 분류된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 가운데 우리 자체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의 역제 전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능력,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예비역 중장 40기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우연을 맡고 있고, MB 때는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으로 한미안보협의회 이런 한미동맹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박근혜 정부 때 중장으로 승진해서 군단장을 맡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 차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통일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통일부 장관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왜 이렇게 통일부 장관 지금 낙점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새 판을 짜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소스는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최근에 만난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MB정부 하면 비핵개방 3천, 문재인 정부 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이 두 개와 같은 접근 방법,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다. 해판을 완전히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북 정책의 밑그림, 장 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로운 판짜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한다. 그리고 캠프와 진영을 넘어선 인물을 기용한다. 기존 보수 정부와 달리 북한에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전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통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낙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는 현재의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판단 때문에 새 접근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진 적대감에 대한 고민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웅크려 있는 북한이 아예 동굴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수위는요, 북한과 기후와 재난 변화에 대한 그린 대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판 짜기에 누가 적임이냐? 이 적임자는요, 김병현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 김병현 교수를 뭐라 그럴까요?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김병현 교수가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서울대 국가비례 전략원을 지난 2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이분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맡을 수 없다,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병현 교수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 경제 연구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대북 제재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 체제 문제, 비핵화 구상 함께 연구하는 이 전문가 중에 하나이고요. 작년 9월에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신구상이라는 보고서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일부 장관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당 대표 출마를 이유로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통에서 일해온 안철수 계열의 이태규 의원도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요,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은 전문가냐 명문가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최대석 북한학과 명예교수는요,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힘 있는 인사가 맡아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추경호 이 의원에 관해서, 즉 기재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경호 지금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문재인 정권이 걸어놓은 족쇄 다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기업 발목 잡는 족쇄와 모래주머니 벗겨드리겠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 나가겠다. 그리고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고, 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와 모래주머니는 벗겨드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권이든 공관은 있지만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 탈원전, 이 무리한 정책은 폐지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계에서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리더십도 있고 대국회 정치력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지금 호평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이죠, 지금. 후배들한테 기재위에 배치되면 추경호한테 가서 배워라. 이런 또 일화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박영선, 김현미, 이런 민주당 내 강병파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후보자의 관료 시절에는요, 민주당 보장진들하고 노래방도 가면서 어울릴 정도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박근혜 계열이지만은 이 개파색이 좀 낮다. 그리고 정책통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계 또 경제부처에서도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아주 좋은 평가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복지부 장관에 정호연 전 경북대 병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이걸 두고 지금 온라인 네티즌들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층에서는 뭐라고 해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여,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 측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첫 판부터 친구냐,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0년생 동갑인데 경북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여기에서 의학 박사까지 받았고 대구 적십자병원, 그 다음에 경북대 의대에서 쭉 의사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을 맡았고,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병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경북대 의대 의학과 학교실, 그 다음에 의료정보학 교실 교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선인은요,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37년간 암수술 의료행정에 몸담아왔고 보건의료 전문가다. 그래서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서 현장의 경륜 있는 전문가를 장관으로 발탁 지명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딱 이렇게 되니까 네티즌들이 정 후보자의 이력보다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인연에 두목하면서 이제 비판과 그 다음에 지지, 이 양여론으로 분류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종창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인수위가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윤석열과 정호연은 인연이고 대통령 동생 대학 동창은 알박기 인사냐, 친구 잘려서 장관 안에 측근 친구를 거리낌없이 앉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선인 지지자들은요, 능력을 보고 선정에 검증했다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윤석열이 능력 보고 뽑았다니까 믿어보겠다. 능력을 보자. 실력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 제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요, 이 검수 완법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